거래 절벽의 부동산 시장,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 조정에 불과한 것일까? 오늘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위원 그리고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석 이후의 부동산 시장 추이 전망해봅니다. 추추 부동산. 네, 추석 특집, 추추 특집. 오늘은 추추 부동산으로 이어갑니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위원,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은 잘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부동산 업계에 몸 담고 있는 두 분이시기에 현재 시장을 보시면은 좀 그리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연구원님. 그렇죠. 네.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추석에 보름달은 둥그렇게 떠올랐는데 네. 사실 마음은 대단히 무거웠습니다. 좀 드라마가 생각나는데요. 좀 2019년도 가격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시장에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편에 그 응답하라 2019 하는 그 생각이 났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사실은 완전 빙하기에 저는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물론 굉장한 약세를 보이고 있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데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확증할 거냐,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네, 그렇죠. 네. 자, 우리 두성규 위원이셨고요. 덕담 한마디. 왜냐면 오늘 내용이 그리 부동산에 좋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덕담 한마디 딱 던져주고 시작하신다면요. 네. 저는 꿈은 계속 꾸어야 된다. 네. 그래서 항상 어두운 어스름푸레한 어떤 그런 어둠이 새벽에 그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더라도 언젠가 새벽은 오기 마련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꿈은 계속 꾸고 있어야지 그때 일어나서 그냥 막 현실을 갖다가 아직도 현실이 낮이 안 됐구나 해서 너무 발버둥 치거나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시고 네. 저는 제가 하면은 이 보름달에 떠오른 그 큰 환한 보름달처럼 뭔가 우리에게 또 새로운 희망은 충분히 삭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김인만 소장도 덕담으로 아예 시작하시죠. 덕담. 덕담요?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덕담이 잘 안 떠오르는데요. 그래도요. 저는 그러니까. 참 마라톤에 좀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가 마라톤, 인생도 마라톤이고요. 마라톤은 이제 긴 42.19km를 달리잖아요. 달리다 보면 페이스가 빨라질 수도 있고요. 좀 천천히 갈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마라톤이 끝나면 바로 다음 날 또 경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좀 쉬어가는 타이밍도 필요하다. 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집값을 따져보면 집값이 많이 올랐고요. 여러 가지 부동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았고 굉장히 과열이 됐다면 저는 좀 쉬어가는 시기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조바심을 내고요. 조급증을 내고요. 몇 달 안에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좀 긴장감보다는 지금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왔구나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또 다음에 또 경기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좀 차분하게 쉬어가는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미 두 전문가분의 덕담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은요. 왜 이렇게 이분들이 따뜻한 덕담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또 응원을 먼저 던지고 시작을 하는 건데요. 작년 추석과 올해 1년 사이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그런 상황이고요. 먼저 가격 점검부터 해볼 텐데 강남이랑 한남동 빼고 네. 나머지 지역은 코로나19 돈 풀기 직전 2019년 말로 대부분 돌아갔다. 맞나요? 우리 먼저 김인만 소장. 그 말이 일정 부분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편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단지별로도 이제 개별성이 있는데 가격을 보면은요. 한 사례를 보면 한 2016년 말 정도에 한 6억 8천 정도 하던 아파트가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좀 뛰었죠. 11.3 대책 나오고 2016년도에 좀 주춤했어요. 네. 그러다가 장미 대선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집값이 오르면서 8.2 대책 나오고 막 그러면서 한 8억 9억까지 올랐고요. 그게 규제책이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규제가 나왔는데 네. 한 달 두 달 주춤하다가 확 뛰어 올랐고요. 2019년도에 한 6개월 정도 조정기를 좀 갔다가 다시 또 뛰어 올라서 이게 한 11억 12억까지 갔거든요.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6억 8천이 문재인 정부 그 재책 두 번 나올 때 9억 9억 정도까지 갔고요. 2019년도에
코로나 이전에 한 11억, 11억? 12억까지 갔었고요. 코로나가 생기니까 이제 다시 또 오르죠. 예. 다시 올라서 14억, 15억까지 이제 지금으로 보면 약간 오버슈팅이 된 부분도 있는데 갔다가 최근에 보니까 다시 한 12억 이 정도 수준까지는 좀 돌아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강북의 국평인가요? 30평형? 그렇죠. 그런 셈이 되겠죠. 예. 네. 그 강북의 정도 아파트 기준에서 30평형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평형. 예. 이게 그 단지만의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통계나 조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2017년에서 한 5년 동안 2배 정도 올랐는데 최근에는 소폭 이제 작년 추석 이후에 조정기가 되면서 좀 반납하는 분위기. 한 2020년, 2021년 상승을 좀 반납하는 분위기가 단지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강남의 핵심이라든가 한남동에 뭐 70평, 80평 한 요건 좀 안 하고요. 네. 전반적인 다른 주택 시장인데 두성규 위원께서도 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한 뭐 6억대가 15억 이 정도 갔다가 그렇죠. 지금 한 11억, 12억으로는 온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그 직전.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하나의 충분한 어떤 시세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네네.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가격의 호가의 하락세 또 혹은 가끔씩 거래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은 굉장히 극소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거래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대를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네. 굉장히 사실은 퍼센티지로 하면 20-30%에 해당될 정도로 네. 크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때의 하락률만큼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가 뭐냐면 충격파가 큰 게 하락폭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서울에 지금 벌써 이제 그나마 가장 부동산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버티고 있는 서울의 부동산 아파트의 그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도 15주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하락폭 자체가 초기에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한 주간의 하락폭이 한 0.01, 뭐 0.02 이 정도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0.1을 넘는 맞아요. 그러니까 초기의 하락보다 하락폭 자체가 10배에 해당되는 정도로 그래서 하락폭이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고 주간이 매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게 무서운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어떤 그런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10년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15주 연속 하락은 뭐 따지고 본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9년 1월 이후에 3년 7개월 만에 최대의 하락폭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지적하신 그 2019년도가 참 묘하게 그 의미 있는 어떤 변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 또 국내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점차 그래서 거래량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완전한 시세로 굳었다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전반적인 흐름의 폭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그럼 어디까지 떨어지게 될까라든가 어디까지 떨어져야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할까도 이따 논의를 해볼 텐데요. 현재 시점은 이제 코로나19 돈 막 풀었을 때에 팍 올랐던 그거는 다 네. 이제 반납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두 분 전문가고 이제 실제 시장에 가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강북 쪽에 이제 마포구에 대장주, 대장 아파트들도 30평형 우리가 요즘에는 뭐 국민평형, 네네. 국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19억 뭐 이랬다가 최근에는 거의 이제 뭐 16억대 뭐 이 정도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2019년으로 왔는데 잠깐 우리 두성규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더 떨어질 거야 하는 분도 안 믿고요. 이 가격을. 맞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거야라고 해서 또 안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거래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좋게 보는 분들,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하는 분들 모두 지금의 시세를 안 믿는 이유. 거래가 이게 맞나요? 손교 위원 지금 8월도 그렇고 9월도 이게 되나요? 그러니까 거래가 줄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줄었다고 하는 게 줄었다기보다는 그냥 거래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신고가 확정적으로 난 게 보면 7월 달에 639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걸 비교하자면 1년 전 2021년과 비교하면은 약 거래량이 85%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감소라는 의미가 별로 없죠. 그냥 거래가 지금 거의 안 된다는 없다. 거고요. 네.
2006년도 이후에 서울시에서 부동산 정보광장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거래량을 알려주고 있는 가운데 최저치입니다. 최저치인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8월 달에 현재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한 달 이내에 신고 기간이 있거든요. 기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8월 달에 그 신고 기한이 이제 완료가 되려면 9월 말이 지나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제 우리 추석이 지났으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거래량이 24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서울 전체 한 달 동안의 거래량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실제 우리가 거래에 있어서는 뭐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시장의 지금 상황 자체를 거래가 없다 보니까 하나씩 거래되는 우리가 과거에 올라갈 때 신고가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신저가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지만 누구도 판 사람과 산 사람 그리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누구도 그 가격이 시세는 진정 아닐 것이야 라는 현실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네. 제가 생각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늘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김민경 소장 이런다면 이제 9월에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200건 이것도 제가 보기에 될 것 같거든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뭐 200 사실 200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없는 서울에 몇 없는 개인가요? 한 2만 개가 넘는 걸 알고 있는데 2만 개에 200건이면은요. 100곳 중에 한 곳이 거래하고 99곳은 손가락 빨고 있다는 한 달 얘기인데, 내내. 한 달 내내.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말씀하셨듯이 와 이거 거래 빙하기 이게 사실은 저는 정상 아니라는 데는 우리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왜 정상이 아니냐면 사실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져도 떨어져야 되고요. 네. 오를 때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금매물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제 금매물로 보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죠? 이제 가격이 한 20% 네. 정도 조정이 됐다. 아까 제가 소개도 했듯이 한 네. 15억 하던 게 12억 같다. 네. 이게 어떤 매물일까? 많은 예도자들, 다주택자들, 집을 가지고 있던 집 유주택자들이 집을 보유한 분들이 인정하고 이 정도 가격은 12억이 맞아. 네. 이 정도가 정상이야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마 200건, 300건 거래 중에 이런 매물들은 집주인이 일시적 2주택. 내지는 초초 금매. 초초 금매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는데 내년 5월까지 팔아야 내가 네. 양도세 혜택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양도세를 한 8억 낼 수가 있는데 3억 저렴하게 팔면 내가 5억을 세이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뭐 3억이 아니라 5억이라도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매물들이 지금 나오면서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는 있는데 이걸 정상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상 시세가 되려면 인정을 해야 돼요. 다주택자들도 집주인들도 우리 아파트는 12억 정도야라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마음속은 안 믿죠. 이걸. 15억이야 아니야. 아닐 거야. 12억 판 사람들은 그게 뭐 이상한 거야. 그게 비정상이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나 집을 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게 정상도 아니고 이 가격 가지고 6억 하던 게 15억 갔다가 12억 간 게 과연 이게 조정이야? 라고 이게 워낙 서로 밸런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비정상 상황은 분명하다. 그리고 가격 하락 폭이 좀 가파르지만 이조차도 저는 정상은 아니다. 원래는 시간을 두고요. 한 2년, 3년을 두고 20, 30% 정도 조정이 된다면 쉬어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 작년 추석 특집하고 1년 만에 이렇게 극과 극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사실 저는 정상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여지지도 않고요. 네. 이거는 비정상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부가 특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거래 활성화를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도 그렇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올 법도 하고 규제 완화도 나와야 되는 건데 다주택자 중과세 1년 유예 외에는 지금 진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일까죠? 정부는 지금 이 가격에서 더 떨어져야 나선다. 내가 구원투수 이런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왜 안 내놓는 거죠 대책이?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 제가 없어 볼 때는 보여요.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그건 네. 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단면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올랐다. 네. 그래서 고점이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품이
이제 빠져야 된다라는 네.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속에는 결국은 주무장관으로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위기감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저는 8월 16일 날 특히 그 주택 공급 향후의 공급 계획 자체를 270만 호, 그도 선거 과정에서 250만 호를 이야기하다가 20만 호를 더 추가해서 270만 호를 이야기할 때 참 뜬금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수요층들이 잠재 수요로 전환되고 있고 사실은 공급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 공급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공허한 이야기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규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지금 규제 완화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규제 완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금리의 인상이 계속되는 그런 핵폭탄이 터지니까 충격파를 고스란히 말 그대로 시장에 있는 서민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네. 매도자는 매수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언제 나옵니까? 그 부분이 정부는 저는 언제 출동합니까? 당분간 저는 움직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게요. 지금 이제 규제 지역의 지정 해제가 가장 사실 유력한 규제 완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국토부의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인데요. 네. 그게 우리 주택법에 보게 되면은 반기별로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월 말에 사실은 일부 지방의 일부 지역의 조정 지역을 해제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 뭐 흉내만 냈죠, 정말. 그때 6월 달에 그걸 했으니까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지금 12월 말 올해 말이 되어야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별로 대책 없이 그리고 저 주무장관의 인식에서 보더라도 이제 이렇게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린 아까 가격 부분에 대해서 네네네. 신저가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불가피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 중에는요. 이것도 있습니다. 현재의 규제로 인해서 청약을 받았는데 자기가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청약 당첨이 되었을 때 네. 입주하기 위해서는 그 기존 주택을 처분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당첨된 그 로또 청약의 혜택을 고스란히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요즘은 뭐 고추냉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네네네. 그런 식으로 팔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존의 규제 덩어리들이 현재 거래를 막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님은 아직은 아니다. 건드렸다가 다시 확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라는 생각으로 지금 국민들의 가슴은 외면한 채 지금 세매종시에서 그냥 시장은 안정되고 있다. 하향 안정세라는 말 속에 혼자 지금 편안히 계시는 게 아닌가. 추석을 지나시면서 많은 목소리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인만 소장 그 일기 신도시 그때 재건축 그 마스터 플랜이 네네. 2022년 알면서 네. 우리에게 좀 어떤 아웃라인을 줬잖아요. 네. 총선인가? 그렇죠. 그럼 총선 때까지는 안 나섭니까 구원투수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22년? 주택 시장을 좀 안정으로 보고 네. 있는 것 같고요.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안정으로 보고 있고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게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 집값 하락이라든지 하락 폭이 너무 가파르고 거래 절벽이 심각하다라는 인식도 있지만 그동안 주택 구입을 못 하셨던 분들, 네. 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또 반대의 시각도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조정이야. 더 떨어져야지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는 뭐 양쪽 의견을 다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오르기도 싫고 많이 떨어지지도 마라. 뭐 저는 이런 마음 아닐까 싶은데요. 네. 현실적으로는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 떨어져 가지고 통계 결과를 보면 대책 뭐 규제 완화 정도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아니다. 저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비정상은 맞고요. 사실 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원하거든요. 예. 그래서 원하고 가격도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조정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단 시기가 1년, 2년, 3년 정도 거쳐서 서서히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몇 달 만에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거래 정상화는 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인지만 금방 나설 것 같진 않다. 국토부가 올해 안에 나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하더라도 저는 서울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내년에는 될까요? 저는 내년에도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네. 잠깐 예. 국토부 장관님은 조금 시간적 여유나 마음의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우리 기재부 장관님의 마음은 저는 네. 속이 타들어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가격의 상승 하락, 뭐 하향한 영세도 뭐 충분히 정부로서는 나쁘지 않은 나빼드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정치적 네, 부담도 네, 적고 네,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사실은 거래량이 극히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를 갖다 압박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중개업소에 지금 폐업이나 휴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거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중개업소 폐업으로 인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 많은 인력들을 흡수한 측면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 실업 상태에 준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가 별로 없으니까 가전업체, 가구업체, 맞습니다. 또 이사업체 이 모든 쪽에 있어서 사실은 건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가뜩이나 국내 경기 불안과 함께 굉장히 많은 불안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뭐 총선 이야기 잠깐 나오는데 아마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이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본인들이 만들었던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규제나 이런 어떤 정책의 프레임 자체를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임대차 3법도 지금 그대로 전 세대랑 유효하죠. 없었잖아요. 예, 유효하게 예, 지금 예.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을 갖다가 탐지한 후에 총선이 임박하는 시점에 왔을 때 과연 이 계속해서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는 여소야대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이 저는 내년 하반기쯤 되어서 이제 사람들의 발길이 좀 바쁜 시점이 되었을 때 전체적인 민주당 쪽에서 그 야당 쪽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국토부 장관 혼자로 보면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 전체로 본다면 이 정치적인 부담 자체가 또 국민의힘당 쪽인 여당 쪽에 있어서도 사실 이 현재의 상황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볼 때도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 조금 세부적인 분석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우리 두성교 의원 이야기는 뭐 올해 하반기 내년에 급격하게 떨어지면 집값이 이거 역시도 정치적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죠. 총선을 앞두고 그때 뭐가 여기저기가 출동을 할 것으로 이제 그럼요. 보여진다라고 그때 상황을 정리를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일단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사실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또 기다리던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오면서 거래가 소폭 늘어나고요. 네. 가격도 좀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도 좀 지켜볼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설픈 규제 완화해가지고 저는 거래 안 늘어난다고 봅니다. 네. 살까요? 금리 계속 올라가는데. 그래서 일단 금리가 멈춰야 될 것 같고요. 네. 부작용도 여러 가지 생기죠. 사실 아까 두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역전세는 또 생기잖아요. 네. 매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수도권은 전세- 그렇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겠지만 금리 인상 멈춘 다음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추석이 끝납니다. 하고 이제 내일부터 추석 이후라고 보게 되는데 앞서 그 모델 6억대가 9억 10억이 됐다가 11억 12억이 됐다가 이제 14억 15억이 됐는데요. 그 아파트가 지금 이제 11억 12억이다. 이 다음의 행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성규 의원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사실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 현재 윤석열 네. 정부나 국토부 장관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주택 가격이 이렇게 약세로 전환되고 나면은 서민들로 하여금 주택 구입의 기회도 많이 늘어나게 네. 되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이제 어떤 것을 갖다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출 규제를 지금 풀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막 던지고 있거든요.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규제 완화, 하겠다고 이제 또 안 한다고 하잖아요.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그 부분은 논의도 안 했다. 너무 성급히 나간 예. 이야기고 아니다라고 예. 이야기하는데 예. 저는 만일에 그 15억 이상의 경우조차도 대출이 허용된다고 할지라도 저번에 생애 대출 쪽에 관련해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네네. 정부가 정책을 하나씩 내놓을 때에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입체적인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생애 최초의 경우에도 이제 6억까지 해서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LTV 자체를 갖다 그때 80%까지 완화한다고 했죠. 문제는 그렇게 완화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네. DSR을 지금 40%로 지금 묶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갖다가 허용치를 갖다가 넓혀준다고 하더라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의 규제로 인해서 네. 실질적으로 대출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굉장히 좋아요. 제약될 수밖에 예, 없다. 그것도 안 풀어준다면 예. 그럼 11억, 12억이 지난 2017년 그때까지도 갈 수 있나요? 만약 그리고 여기서 조건 하나가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다면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은 시장에 서민들은 어차피 대출도 안 되고 하니까 네, 금리도 오를 거야라고 하겠고 그렇죠. 대출 된다고 하더라도 뭐 금리 부분에 대한 네. 계속 오른다면은 결국은 주택 구입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기 안 되고. 때문에 서민들은 애당초 지금 가격이 지금 뭐 15억대에서 뭐 12억, 10억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넘겨다 보기에는 너무 지금 사실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주택을 가진 분들의 마음만 뛰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네. 사실 서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화중지병, 즉 그림의 떡이다. 대출도 제대로 안 되고 실질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가격이 떨어진데 네.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현 소장은 어떻게 됩니까? 추석 이후에 금리도 계속 오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 이제 뭐 7%를 향해 간다 이러면 현재 내려온 11억, 10억 앞서 이제 6억대에서 출발했죠. 이 네. 집값이 어디까지는 갈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분명히 네. 매수 대기자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 분명히 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금리 얘기하는데요. 물론 금리 불확실성 때문에 언제까지 오르는 거야. 금리의 절대적인 가격보다도 이 불확실성이 더 문제는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우리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보더라도 금리 훨씬 높았잖아요. 네. 그때 막 못 사서 그냥 집값 난리였죠. 사고 싶어서 네.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절대 가격보다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아. 분명히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 정도가 15억 가던 게 12억 정도 가면 사실 메리트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좀 더 조정되면 저는 분명히 매수 대기자들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 생각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더 떨어져야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게 내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반등을 해요. 그러면 15억 하던 게 뭐 11억, 10억 가서 거래가 되면 또 12억, 13억, 14억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등락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다시 대세 상승 우리 2006년처럼 네.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여간 두 분이 어쨌든 너무나 또 추석 연휴기 때문에 강력한 발언은 못 하나 추석 연휴 이후도 암울하고 폭이 일단 중요한 게 아니라 불확실성 제거인데요. 짧게 시간은 다 됐습니다. 네.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면 아주 짧게. 예.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저는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금리 인상 등으로 해서 과도하게 부동산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심리를 좀 일부 정상적인 상태로 그러면? 회복시켜 주는 것이 네. 가장 시장을 회복시키는데 금리 인상의 멈춤. 금리 인상의 멈춤. 예. 우리 김만 소장은요. 그건 최소한 전제 조건이 될 것 네. 같고요. 금리 인상이 멈추고 또 시그널을 줘야죠. 당분간 안 올릴 거야. 네. 우리 멈추고 당분간 안 올리고 뭐 비전 정도 제시해 주고요. 규제도 좀 규제 완화. 필요하면 좀 네. 완화해 주겠다라는 시그널을 준다면 저는 실수요자들 특히 대출 생애 최초 분들은 저리 대출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저는 실수요자들 들어오면서 또 반등 또 하고요. 네. 이렇게 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돌고 돌아 마지막은 금리 인상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추석 특집 추추총회 추추 부동산으로 함께했습니다. 두성규 의원, 김인만 소장 두 분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